안녕하세요. 4차시 오태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4차시인데요. 3차시에는 글쓰기의 절차와 최소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그 연장선에서 4차시로 이제 오단락 글쓰기 그리고 고쳐쓰기의 실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텐데요. 아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글의 골격과 내용과 형식 그리고 어떻게 고쳐 쓰는 게 좋은 글을 만들 수 있겠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로 오단락 글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인생의 세 가지 열정이라는 버트런트 러셀의 글인데요. 짧은 글인데 여러분들한테 좀 효과적일 것 같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제 학생의 글인데요. 잊지 못할 30초라고 해서 축구 경기에서 결승골 넣은 이야기인데 이것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면서 오단락 글쓰기가 이렇게 어렵지 않구나. 자기 진솔한 고백의 글을 쓰면 되는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고쳐쓰기 실제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하긴 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초고를 쓴 이후에 어떻게 퇴고하는 게 좋은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쳐쓰기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두 번째는 고쳐쓰기의 원칙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이제 고쳐쓰기 순서, 네 번째로 문장 수준에서의 고쳐쓰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쳐쓰기 실제라고 해서 실제 예문 한 편 학생이 썼던 글인데요. 그걸 어떻게 고쳤더니 훨씬 더 가독성이 있는 글이 된다라는 걸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대 졸업식 연설문을 통해서 이 오단락 글쓰기의 기본 형식이 연설문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글에 적용되는 사례를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4차 목이 다 메인에 4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차시 첫 번째 오단락 글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단락 글쓰기에 대해서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글은 다 5단락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서론 1단락, 본론 3단락, 결론 1단락 정도가 기본 골격이긴 하지만 본론이 3단락일 수도 있고 2단락이 되거나 4단락이 될 수도 있고 5단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오단락 글쓰기의 핵심은 서론에서 자기 글의 전체 방향, 주제를 제시하고 본론에서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장절 항목식으로 본론을 좀 구체화, 풍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좀 여러 단락으로 나눠 써라. 그리고 결론 1단락 정도로 마무리하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단락 글쓰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전적으로 오단락 글쓰기만이 해법이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5단락, 6단락이 될 수도 있고 4단락이 될 수도 있지만 조금 이제 선언적인 의미에서 오단락 글쓰기다 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오단락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산문 쓰기, 그러니까 에세이, 시 같은 경우가 아니라 산문 쓰기의 기초적인 형식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필이든 뭐 소설이든 혹은 뭐 희곡 장르든 기승전결, 무슨 발단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식의 것하고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량으로 따지면 200자 원고지 한 7매 내외, 그래서 한 1500자 내외. 보통 대학에서 이제 논술 시험을 치면 대체로 이런 1500자 내외의 글을 쓰는데 그 정도 길이여서 보통 신문의 칼럼들하고 분량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내드릴 때도 이런 오단락 글쓰기 형태로 글을 좀 제출하시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오단락 글쓰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생각이나 주장을 최소한의 분량에 담아서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초 토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오단락 글쓰기가 글쓰기 훈련할 때 최적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 오단락 글쓰기를 경희대 교재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 적어도 5, 6년 이상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학생들도 이런 훈련을 통해서 글의 골격을 자기 몸에 익숙하게 됐다. 어떤 글을 써도 이제 두렵지 않다. 처음에 글을 쓸 때는 대체로 초심자들이 두려움이나 긴장감, 불안감에 빠지기 마련인데요. 사실 뭐 저도 지금 어쨌든 등단한 이후로 글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원고 청탁을 받거나 원고를 쓸 때는 늘 만만하지 않습니다. 늘 어렵고 긴장됩니다.
하물며 저도 일종의 프로인데 저 같은 프로도 그렇게 힘든데 아마추어인 여러분들은 더더욱 힘든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5달러 글쓰기 형식을 좀 내면화하셔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데 도움을,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 예문을 가지고 먼저 5달러 글쓰기의 실제적인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은 버트런트 러셀이라는 유명한 에세이스트죠. 철학자이기도 하고 내 인생의 세 가지 열정이라는 글인데요. 이 글은 크게 5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 내 인생을 지배한 세 가지 열정이 있다. 본론 첫 번째에서는 그의 첫 번째가 사랑에 대한 갈망이고, 본론 두 번째는 삶에 대한 추구, 지식에 대한 추구였고, 본론 세 번째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결론에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삶은 살아볼 만한 게 아닌가, 이런 5단락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첫 문장이 단순하지만 매우 강렬한 세 가지 열정이 내 인생을 지배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열정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사랑이고 지식이고 연민이었다. 그래서 본론 첫 번째 단락에서는 내가 사랑을 추구한 첫 번째 이유가 사랑이 주는 황홀함 때문이었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지식에 대한 추구,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민을 가졌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그리고 그 삶을 다시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PPT상으로는 좀 축약하고 더 축약해서 이렇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교환을 보면 본문, 원문 자체가 있습니다. 글의 내용상 보면 기본적으로 서론 1단락, 본론 3단락, 결론 1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5단락 글쓰기 아주 전형적인 형식이 이 러셀의 이 내 인생의 세 가지 열정이라는 글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경우도 그렇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 글의 서론하고 본론 두 번째, 결론의 경우에는 분량이 굉장히 부족해요. 이 부분을 본론 첫 번째 단락 수준까지 좀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문단의 균형 감각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서론하고 본론이 결론, 서론 이 세 단락은 지나치게 짧다. 글의 양 자체가. 그래서 적어도 본론 1 분량 정도의 양으로 맞춰야만 이게 5단락 글쓰기의 균형 감각을 유지할 수 있다를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서론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고 그 다음에 본론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서론에서 먼저 제시를 합니다. 글의 전체 방향을. 그리고 그걸 본론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했었는지, 왜 그 사랑이 황홀한지, 내가 왜 지식을 추구했었는지, 내가 왜 측은지심이나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할 수 없었는지,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각 단락별로 쓰여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경우도 이런 식으로 서론에서 내 글의 전체 방향, 주제를 제시하고 본론에서 그 세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결론에서 마무리하고 이런 식으로 글을 전개하시면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잊지 못할 30초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이거는 이제 실제 학생이 썼던 글입니다. 신호준이라는 학생이 2011년도에 첫 수업을 들으면서 썼던 과제인데, 서론에서는 2학년 때 반대항 축구 경기에 대표 선수로 참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본론 첫 번째에는 1대1로 진행되던 결승전 시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본론 두 번째에는 종료 1분 전에 그야말로 이제 그림 같은 결승골을 넣던 순간을 얘기를 하고, 본론 3에서는 결승골 이후에 잊지 못할 30초의 어떤 전율. 사실은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 반대항 축구 시합에서 결승골, 제가 한 골을 넣고 두 골은 다른 친구가 넣었었는데, 이 골을 넣는 순간에 거의 표백됩니다. 암전되듯이. 그야말로 수백 명, 수천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골을 넣으면 한순간 정적이 찾아왔다가 갑자기 이렇게 소리와 이런 시야가 감각이 개방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친구 글을 이제 수업할 때마다 그런 느낌이 비슷하게 드는데, 어쨌든 소중한 체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행복의 의미, 행복이라는 게 이런 순간에 집중하는 어떤 희열의 시간이 사실은 가장 행복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결승골을 넣었던 순간이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이다
라는 식으로 글을 쓴 친구의 얘기입니다. 글이 뭐 학생, 대학 신입생이 썼던 글이기 때문에 글이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축구를 정말 좋아한다. 왜 좋아했냐면 2차 저차에서 좋아했다라고 서론에서 쓰고, 그다음에 본론 첫 번째, 우리 반이 결국 결승까지 올라가게 됐다. 그리고 마침내 종료 1분 정도를 남겨둔 시간에 내가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네 번째, 본론 세 번째 단락에서는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 그 결승골을 넣었던 잊지 못할 30초였다. 그래서 이런 순간이 꼭 축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순간에도 나한테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운동을 좋아한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축구를 좋아한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좋은 주제문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는 굉장히 잘 접근한 거고, 특히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처럼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우리 반이 결승까지 올랐고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가 일종의 이제 결말하고 절정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결승골을 넣었고 그야말로 내 인생 빛나는 순간이었다 라는 식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글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글의 경우에는 글의 균형 감각, 첫 번째 단락에서부터 마지막 단락까지 글의 분량도 그렇고 균형 감각이 좀 있고요. 서론에서 글의 전체 주제문이 제시되어서 내가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가 제시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이 축구에서부터 그런 순간이 다시 오기를 바란다라는 마무리까지 큰 무리 없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이런 러셀의 글과 이 신호준 학생의 잊지 못할 30초 글 같은 경우를 통해서처럼 내가 어떤 주제를 서론에서 제시를 하고 본론에서 그거를 어떻게 구조화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력이 클지, 그다음에 결론에서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지 이런 거를 판단하신다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글쓰기 훈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5단락 글쓰기의 기본 형식에 대해서는 이제 좀 공유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고쳐 쓰는 것이 왜 필요한지 부분하고 조금 원래는 사실 교재 혹은 교환에서는 훨씬 더 많은 분량인데 좀 줄여서 이 백일홍이라는 학생의 글이 어떻게 고쳐지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계획하고 초고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고쳐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구체적이고 전달력이 큰지 매력적인 글로 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3차 시대 글쓰기의 절차와 최소 원칙에서 공유했던 퇴고하기, 고쳐쓰기도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일부러 이제 고쳐쓰기라는 표현으로 우리말로 썼는데 이 고쳐쓰기의 과정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세목화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두 번의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첫 문장을 쓰는 용기, 그리고 고쳐 쓰는 용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조건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무슨 계획이고 초고고 퇴고가 아니고 일단 써라. 무슨 이야기든지 간에 일기든 메모든 편지든 카톡이든 뭐 밴드든 뭐 페북이든 트위터든지 간에 일단 글을 써라. 물론 이제 그 상대가 있는 글이라기보다는 일단 자기 기록의 효과로서 이제 글이겠죠. 그래서 첫 문장을 쓰는 용기, 일단 지면에 안착시켜라 자신의 생각을. 그리고 그렇게 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상대방한테 독자에게 좋은 전달력 있는 글, 매력적인 글쟁이 혹은 멋진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으려면 이 고쳐 쓰는 연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글에는 사실은 최종본이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데드라인만이 있을 뿐이에요. 늘 부족하고 늘 미완성된 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최종본이라는 건 없어요. 만약에 다음 주까지 제출하라고 하면 부족하지만 다음 주 제출 날짜까지 부족한 대로 해서 고치고 해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글이 항상 부족하다, 미완성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더 나은 글을 쓰기 위해서,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 생의 주인공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듯이 더 나은 글을 쓴다라는 것은 내 인생을 더 나은 방식으로 재편한다는 것과 매일반이다라고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박에 쓰라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초고를 쓸 때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검열자, 이 검열관, 무슨
뭐 요즘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대타자 이런 뭐 거대한 초자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야말로 초고를 쓸 때는 내 무의식의 언어들까지도 다 토해낼 수 있도록 다 쏟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고 그래서 좋은 글은 그렇게 쏟아진 초고에서 반 이상 달라진 글, 제목에서부터 첫 문장, 첫 단락 혹은 마지막 단락 마침표에 이르기까지 반 이상 달라진 글이 좋은 글이다 라는 걸 염두에 두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5번 이상, 최소한 3번 이상은 고쳐 써라. 초고가 다 완성된 이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글쓰기는 그냥 writing is writing이 아니라 writing is rewriting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모든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고쳐 쓰기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제대로 고쳐 썼느냐가 그 글의 생명력을 보장한다라는 의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고쳐 쓰기의 대상은 뭐 당연히 주제가 처음에는 뭐 4대강 살리기였다가 나중에 4대강 죽이기로 바뀔 수도 있고 뭐 이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쓰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사형제도가 유지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입장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주제에서부터 문장 부호의 어휘, 문장 어떠한 경우에도 다 바꿨을 수 있다. 고쳐 쓰는 게 효과적이다, 좋은 거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2단계는 이제 글 전체 수준에서 고치는 거하고 문장 수준에서 고치는 게 있는데 오늘 이따가 보게 될 백이론 같은 글의 경우에는 전체 수준에서도 좀 깔끔하게 고쳐지는 것이고 문장 수준에서도 깔끔하게 고치는 걸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티가 확 나는 건 글 전체 수준에서의 단락을 새로 뭐 추가하고 이러는 거긴 하지만 문장을 정확하게 고치면 고칠수록 이제 문장 고쳐 쓰는 원칙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 이 수업뿐만이 아니라 어떤 글쓰기에서도 염두에 둬야 되는 얘기인데 그걸 염두에 두시면 그 문장 수준의 고쳐 쓰기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쳐 쓰기 어떤 대전제라고 한다면 제가 퇴고의 5원칙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가문의 철천지 원수가 쓴 글이다. 내 글을 마치 적이 쓴 글처럼 여긴다라는 것. 내 글을 타자화하고 객관화시켜서 본다라는 거거든요. 자기 글의 나쁜 버릇부터 잘못된 습관부터 찾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퇴고의 원칙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글을 출력해서 소리내어 읽어봐라. 내 글을. 그러다가 호흡곤란이 오거나 발음이 이상하거나 띄어쓰기가 이상하거나 이러면 다 그런 부분 다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리내어 음독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묵독이 아니라 낭독을 하셔야 돼요. 소리내어 읽어보면 자기 글의 나쁜 버릇을 찾을 수 있는데 뭐 이 일본어 잔재라고 얘기하는 뭐 것이다 투가 많은지 혹은 너무가 많은지 이 너무라는 말을 이제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원래는 너무 예쁘다 이런 표현을 못 쓰게 돼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너무가 부정어기 때문에 부정어와 호응하기 때문에 예쁘다 잘생기다 뭐 이런 말들하고는 못 쓰게 됐었는데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쁘다도 자연스럽게 쓸 수 있습니다. 짜장면을 짜장면이라고 쓸 수 있듯이 너무 예쁘다, 너무 잘생겼다, 너무 기분이 좋다 이런 말을 이제 쓸 수 있어요. 근데 꽤 오랫동안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하는 습관을 저는 가지고 있었어서 어색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써도 됩니다. 다만 지나치게 많은 건 아닌지 뭐뭐 하는 것 같다가 빈번히 쓰이는 건 아닌지 수식어 꾸며주는 말이 많은 건 아닌지 접속사 그러므로 따라서 그래서 결국 뭐 이런 식의 접속어가 많은 건 아닌지 A, B, C, D 이런 식으로 나열이 많은 건 아닌지 이런 걸 자기 글의 문제점들을 스스로 찾아내는 것 이게 관건이다라고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글에서 나쁜 점, 내가 좀 이게 이상하구나, 이게 문제구나 라고 발견하게 되면 이미 그 분의 경우에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글을 써라. A4 한 장 내의 글 정도를 지금 우리가 쓰는 5달러 글쓰기라는 게 A4 한 장 내의 글인데 이런 글을 써라 일단. 그리고 자꾸자꾸 고쳐나가라. 그러니까 손쉬운 주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고쳐나가면 훨씬 더 글을 잘 쓸 수 있다는 걸 염두에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만 고쳐도
한 단계 더 갱신된 여러분들의 글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고쳐쓰기의 원칙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이건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원칙입니다. 첨가하라, 삭제하라, 대체하라, 재배열하라. 이 일종의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같은 경우죠. 괴물이 이제 자기 그 인간을 잡아와서 자기 침대보다 작으면 느려서 맞추고 너무 침대보다 넘치면 침대에 맞게 잘라내고 이런 듯이 내 글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부족한 내용을 채워 넣어서 첨가를 해야 되고 지나치게 많은 내용이 노출되어 있으면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해야 되는 거고 A라는 내용보다는 B라는 내용이 더 좋다라면 A를 B로 대체해야 되고 그다음에 본론 첫 번째랑 본론 두 번째가 순서가 바뀌는 게 내가 사랑에 대한 열망보다는 지식에 대한 추구가 먼저겠다라고 얘기하면 러셀 글처럼 쓰는 게 아니라 지식부터 앞에 내세우고 사랑을 뒤로 배치시키고 이런 식으로 배열의 문제 이런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작문 시간에 배울 때는 첨삭구 뭐 이런 식으로 머리 글자를 외웠었는데 첨가하라, 삭제하라, 재구성하라 뭐 이랬었는데 예나 지금이나 고쳐쓰기의 기본 원칙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면 늘리고 지나치게 많으면 줄이고 다른 내용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바꾸고 위치를 서론으로 갈지 결론으로 갈지 조정하고 이게 기본 고쳐쓰기 원칙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쳐쓰기 순서는 전체적인 글의 전체 맥락에서부터 점차 줄어드는 방식으로 그래 서론, 본론, 결론 구성이 괜찮은지 문단은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 문장은 혹시 어색하거나 이상한 건 없는지 이런 식으로 고쳐쓰기 순서를 지키면 좋겠다. 그야말로 진짜 핵심은 이제 문장 수준에서의 고쳐쓰기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 안에서는 기본 원론적인 이야기만 말씀드리는데 교환에 보면 고쳐쓰기 이전 문장하고 고쳐쓴 이후의 문장이 조금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이제 정독을 하셔서 아 문장이 이렇게 긴 거는 어떻게 도려내는 게 어떻게 잘라내는 게 좋은 글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구체적으로 좀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문장 수준의 고쳐쓰기가 가장 좋은데 첫 번째는 단박에 읽히는 문장이 좋다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어가 멀리서 만나면 안 돼요. 촘촘하게 만나야 되는 게 단박에 읽히는 문장입니다. 가독성이 좋은 문장이 좋다 뭐 이런 식의 말씀도 많이 드리는데 문장이 길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너만의 오해였고 사실은 내가 다른 친구를 좋아해서 어제부터 너랑은 헤어지려고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문장이 길어지면 도대체 얘가 날 좋아한다는 건지 헤어지자는 건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문장은 짧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뒤에 두 번째 나오지만 고, 며, 나 이런 식의 연결 어미들은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전부 다 닫가채로 바꾸는 겁니다. 뭐뭐 하고 뭐뭐 하며 뭐뭐 하지만 뭐뭐 했으나 이게 아니고 뭐뭐 했다. 그러면 그리고 뭐뭐 했다. 그러나 뭐뭐 했다. 그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짧게 쓰는 게 이 문장 수준에서 고쳐쓰기의 핵심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비유적으로 메타포로 얘기를 할 때는 무채 썰듯이 짧게 써라. 아 이거 좀 심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짧게 쓰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훈련을 한 이후에 정확한 문장 쓰기가 가능해지면 연결해서 써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수식어를 과하게 쓰지 말고 문장을 무채 썰듯이 짧게 써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짧은 문장이 좋은데 뭐 8개 어절수가 8개 이하인 문장이 쉽다. 이런 글을 잘 쓰는 게 이상은 시는 굉장히 난해하고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근대인 문학자 중에서 이상 같은 시가 이상이 쓴 수필이 굉장히 짧은 문장이 많습니다. 그 봉별기인가 이런 수필에서는 그런 식으로 시작해요. 봄이여 3월이여 각혈이다. 이런 식으로 봄, 3월, 각혈 이거를 한 문장씩으로 씁니다. 그야말로 무채 썰듯이 단어 하나로만 하나의 문장을 쓰듯이 뭐 여러분들한테 꼭 그렇게 쓰라는 건 아니지만 그럴 정도로 염두에 두고 문장을 길게 쓰는 게 아니라 짧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어제 본 너의 머릿결이 좋아서
그 머릿결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짧게 이어가는 식으로 쓰시는 게 좋다. 뭐 20에서 50 사이 문장, 뭐 워드 프로세서, 그러니까 PC 화면상에서 두 줄을 꽉 채우면 두 줄을 꽉 채운 문장은 이상한 거다. 네 줄 넘기면 무조건 나쁜 문장이다. 한 편의 글을 한 문장으로 일부러 실험 소설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적어도 이 지금 교환에 나와 있듯이 두 줄 이상 넘어가는 한 문장이 있다? 그럼 무조건 나누십시오. 좀 심할 정도로 문장을 짧게 두세 문장으로 나눠 쓰는 훈련을 하시면 훨씬 글이 깔끔해지고 좋아집니다. 자기 글을 쓰고 그 다음에 고쳐 쓰는 훈련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박에 읽히는 문장이 좋다. 독자에게 잘 전달되도록.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문장을 길게 쓰는 게 아니라 간결하고 짧게 써야 정확하게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단화 문장이 좋다. 이 단화다라는 건 무조건 뭐 억지 주장을 펼치라 이게 아니라 이 추측하는 표현이나 아까 뭐뭐 하는 것 같다, 뭐뭐시 아닌가 싶다, 뭐 이런 식의 추측하는 표현, 그리고 뭐뭐라고 생각한다, 뭐뭐라고 고려한다, 판단한다, 뭐 이런 식의 사유동사, think 계열의 동사들 있죠.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배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 것 같다가 아니라 아니다. 생각한다가 아니라 생각한다는 지워버리는 것. 이게 좋은 문장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감추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번째로 구체적인 문장이 좋다. 교환에 보면 나와 있겠지만 우리 도서관에 책이 엄청 많다. 이게 아니라 엄청이 도대체 얼마만큼인지, 뭐 우리 도서관에는 뭐 100만 권 이상의 장서가 소장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구체적인 문장입니다. 엄청 많다, 무지 많다, 굉장히 많다, 뭐 상당하다. 그건 근거 자료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좋은 문장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쓰는 문장이 좋은 문장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하나의 뜻이 담긴 문장이 좋다. 이를테면 뭐 역전압 이런 경우처럼 중의성을 제거하는 게 뭐 아버지의 그림, 뭐 이런 문장은 아버지가 그린 건지 아버지를 그린 건지 아버지의 소유물인지 뭐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은 초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다 배웠기 때문에 제가 뭐 중언부언 일부러 더 장황하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의성, 이 하나의 뜻이 담긴 문장이 좋고, 모든 문장, 동어 반복은 금지다라고 말씀드렸죠. 중복 표현은 없는 게 좋습니다. 역전압뿐만 아니라 뭐 그 담배 흡연 금지 뭐 이러는 거는 흡연 안에 이미 담배를 피운다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흡연 금지만 해도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고, 일곱 번째로 대등한 요소끼리 접속한 문장이 좋다. 이것도 사실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A와 B라고 쓸 때 A가 명사구면, 이게 사실은 관계대명사나 관계형용사에서 영어 배울 때도 많이 쓰는 표현인데, A와 B는 대등하게 연결되는 거죠. A가 명사구면 B도 명사구여야 되고, A가 서술절이면 B도 서술절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문장이 엉키고 틀린 문장이 돼요. 사실은 A와 B 이런 경우도 정확하게 분철시켜서 쓰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주술호응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듯이 주어와 서술어에 짝이 맞는 호응할 수 있는 문장이 좋다. 그러니까 주어가, 우리말에 이제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있는데, 주어를 생략했는데 가주어가 서술어와 어울리지 않는다든지, 서술어가 주어가 생략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무슨 뜻인지 모르게 모호하게 돼버리면 그게 굉장히 이상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좀 고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더 있긴 한데요. 능동문하고 수동문, 뭐 되다, 되어지다 이런 식의 표현들보다는 능동문으로 쓰는 게 수동문보다 좋다. 그 다음에 그 뭐 대통령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행위를 동사로 쓰는 게 좋지, 뭐 그 대통령의 말씀을 높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고객님 커피 나오셨습니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중피동, 뭐 보여지다, 읽혀지다, 뭐 이런 식의 우리말에는 원래 피동문이 그 사동 피동이든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거는 영어의 번역 문장이거든요. B 플러스 PP형의 번역인데 뭐 보여지다, 읽혀지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은 보이다, 읽히다 이렇게만 써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수식어가 피수식어 바로 앞에 오는 문장이 좋다. 꾸며주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오는 게 좋다. 뭐 예문 안에 여러분들한테 교환해 보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 12가지로 간단하게 얘기해 놨지만 사실은 문장은 고치면 고칠수록 좋아지고 내가 어떻게 고치는 게 나한테 부족한 점이 어떤 것인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게 좋고요. 보통 학생들한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문장이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그런지 문장이 길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틀린 문장이 됩니다. 문장은 짧게, 간결하고 정확하게 소리내어서 읽으면서 어색한 부분은 삭제하는 방식으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이 원칙을 염두에 두시고 자기 글을 고쳐 쓰는 훈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학생 글입니다. 예, 학생 글인데 이 학생 지금 이 제목이 또 그냥 내 생에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라는 그냥 과제명을 제목으로 쓴 학생의 글이고요. 원래는 이 넘버링이 없었어요. 이 1, 2, 3, 4라는 넘버링이 없는데 지금 이 예문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고치는 게 좋은지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넘버링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그 일은 토요일에 일어났는데 한이라는 친구가 제가 경험한 첫 번째 사실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글 쓰는 형식에 대한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동료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 그게 내 인생의 어떤 성찰과 변화를 가져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죽음이었고 그래서 한이가 죽고 난 뒤에 온통 유해로 가득 차 있었던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제 미래로 행복이나 이런 걸 유예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글을 썼는데 내게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에 대해서 A4 한 장 내로 글을 써봐라 라고 어떤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셨고 그리고 이 학생이 실제로 쓴 글입니다. 원래 이 학생은 이거 전체를 한 단락으로 글을 썼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1인보다부터 지금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까지가 하나의 단락으로 하나의 문단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거친 형태의 글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고치는 게 좋은 글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초고를 한번 썼으면 초고를 다시 읽고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었구나 라고 읽고 정리한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더니 문단 나누기가 이 글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락을 나누는 게 좀 필요합니다. 적어도 이제 A4 용지 2매 내 정도의 짧은 글에서도 특히 이제 문단 나누기가 중요하고 대체로 처음 한두 문단, 그다음에 중간 세 다섯 문단, 끝 한두 문단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5단락 글쓰기에서는 처음에 한 문단, 중간에 세 문단 정도, 뭐 끝 한 문단 이게 조금 더 확장되면 두세 문단, 뭐 대여섯 문단, 뭐 두세 문단 이런 식으로 확장되는 거죠. 기본 골격은 서론 한 단락, 본론 세 단락, 결론 한 단락 정도라고 기본 골격이 그렇고 여기도 이제 처음, 중간, 끝이 서론, 본론, 결론에 그대로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식을 갖추면 내용이 충실하냐 여부를 떠나서 글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이런 식으로 한 글자 들여쓰기를 해서 글을 쓰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들여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지금 뭐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학생의 글은 문단을 적절하게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글이 굉장히 호흡이 거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가 잘 안 드러나요. 그래서 글의 단락 의식, 처음, 중간, 끝이 불분명한데 그래서 앞에 예문처럼
1, 2, 3, 4, 2 넘버링을 하는 호흡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문단으로 나누면 좋은데 특히 그 1, 뭐 이런 식으로 2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 글자 들여쓰기를 통해서 이렇게 문단을 나누면 형식적으로 내용이 완비됐는지 모르지만 형식적으로는 그래 문단의식이 있구나, 단락의식이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단락의식이 있으면 이제 처음, 중간, 세 번째로 처음, 중간, 끝에 구성을 완성하는데요. 특히 이건 여러분들이 그 사회현상과 논술의 글쓰기에서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은데 이런 자신의 과거에서 글감을 끄집어내야 하는 글, 그러니까 내 생애 최고의 순간, 내가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 내가 나를 슬프게 했던 순간, 내가 가장 빛났던 순간, 이런 자신의 과거에서 글감을 끄집어내는 경우에는 서론 부분에서는 현재, 지금 내가 왜 가장 빛났던 순간으로 작년 10월경을 얘기하는지 그게 서론 단락에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본론 단락에서는 구체적으로 작년 10월을 전후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이제 현재 그 작년 10월의 경험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의미를 영향을 끼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의 구성을 취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현재에서 시작해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와서 미래에 대한 다짐, 방향성 제시하는 글의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4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의 글의 경우에는 인용문은 도입부가 사실은 없는 얘기예요. 맨 첫 문장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대학생일 테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얘기입니다 라고 쓰기 시작하면 그거는 본론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서론에서는 현재의 얘기가 나와야죠. 그래서 이 글을 고쳐 쓰게 했을 때 나중에 이제 오늘 하루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고 이 시간을 충실히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준 친구에 대한 이야기라는 이 글을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 자기 변화를 인도한 애가 친구의 죽음 이야기가 자리하고 있다. 그걸 서론에 배치하는 게 훨씬 더 이 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을 이제 처음 부분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도입부의 새로운 현재 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배치하고 중간 부분에 보면 두 번째는 이제 친구의 죽음 소식에 당황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세 번째는 죽음의 의미를 곱씹어내는 내용인데 이 당황하는 모습하고 의미를 곱씹는 논의의 흐름이 사실은 조금 약간 울퉁불퉁한 느낌이 듭니다. 자연스럽지 못한데요. 그래서 이 친구의 죽음을 수용하는 글쓴이의 의식 변모 과정이 좀 드러나는 게 어떨까 싶죠. 그래서 2와 3 사이에 친구와 이별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상황을 묘사하는 게 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구체적 상황으로 인해서 슬픔을 수용하는 과정이 삽입되면 자신이 충격받았던 놀라움, 안타까움하고 그런 놀라움과 안타까움 속에서 그렇다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도 만약에 그 친구처럼 그렇게 된다면 이런 식의 성찰로의 간극을 메울 수 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중간 부분에 부족한 부분, 아까 첨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대체하거나 재배열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4부분의 경우에는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삶을 변화시켰다 라고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전체 글에 주제하는 거는 이제 구체적인 맥락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도입 부분하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할 이야기는 뭐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는 어떻고 내일의 나는 어떨 것이다 라는 식의 자연스러운 연결, 마무리 문단을 추가하는 게 조금 바람직한 게 아닌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 글은 내게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라는 글 자체가 그냥 그 과제명을 제목명으로 그대로 쓰고 있는데 그건 좋은 제목이 아닙니다. 실제로 과제명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학생이 백일홍, 백일홍은 이제 화무 11홍
뭐 이런 것처럼 그 백일 붉은 꽃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 친구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그 일종의 비유 상징으로 쓴 제목입니다. 이런 식의 제목을 붙이는 것도 과제명보다 훨씬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지금 이제 처음 중간 1, 2, 3, 4를 어떻게 메웠는지를 좀 보자면 글쓴이의 의식이 본론 부분에서는 이제 놀라움, 충격과 슬픔, 애도의 과정을 거쳐서 자기 성찰과 변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이제 다짐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정리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첫 번째로 문제 상황하고 주제가 제시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라고 시작되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새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뭐다 라는 얘기가 제시되면서 주제도 나오죠. 그리고 본론 중간에 2와 3은 그대로 원래 초고에 있었던 내용 그대로고 마찬가지로 본론에서 한 단락이 추가되는데 친구와의 이별 상황이 구체적으로 좀 추가됩니다. 그래서 장례식 문상 같던 이야기랑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그런 충격과 슬픔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게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5번, 6번은 기존에 썼던 글이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친구의 죽음이 나에게 오늘의 중요성을 알려줬는데 친구의 몫까지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앞으로 나는 오늘도 뭘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서론 한 단락을 추가하고 본론 한 단락을 삽입하고 결론에 한 단락을 추가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골격으로는 4개의 문단밖에 없었지만 3개의 문단을 추가함으로써 일종의 이제 7단락 글쓰기가 됐는데 7단락 글쓰기를 통해서 훨씬 더 안정적인 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을 고친 다음에 계열을 새로 짤 수도 있고 계열을 짜서 글을 내용을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훈련하시면 이 글에 백일홍이라는 글이 어떻게 고쳐졌는지를 좀 잘 확인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한 원고를 포함해서를 보자면 백일홍이라는 제목은 이렇게 가운데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소중함을 알게 해준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이 부모님께 이제 문상 가서 인사드리고 이제 화장하던 날의 어떤 상황, 화장장에 가면 정말로 그 인생이라는 게 참으로 더덥다라는 걸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7번째 단락에서 그 언젠가는 내 삶도 끝나는데 그 아이가 살 수 없었던 오늘을 나는 선물로 받은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아이의 몫까지 행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동료, 친구였던 한이의 죽음과 그 죽음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어난 사고인데 그것이 현재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에게 어떤 유의미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지가 첫 번째 단락, 4번째 단락, 7번째 단락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만 된다라는 원칙을 정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더 나은 글쓰기가 가능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전달하는 원래는 이제 스탠포드 졸업식 연설문을 원문하고 번역문하고 함께 제공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스티브 잡스의 이 스탠포드 졸업식 연설문은 실제 연설문도 동영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사이트 검색해 보면 원문도 있고 또 뭐 스티브 잡스와 관련된 자서전이나 이런 것도 뭐 자기계발서 열풍에 힘입어서 굉장히 많이 팔리기도 했고 다양한 경로로 입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야말로 젬병이지만 영어 문장도 연설문이어서 굉장히 부드럽고 잘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도 굉장히 좋은 글이어서 5달러 글쓰기 아주 전형적인 포맷을 갖추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러셀 글과 함께 제가 학생들한테 사례로 드는 외국의 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글도 여러분들이 좀 곱씹어 읽어두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워낙에 유명한데 뭐 스티브 잡스는 뭐 애플의 창업주죠. 그리고 2005년에 내 인생을 결정한 순간들이라는 제목으로 스탠포드대 졸업식 축사를 하게 됩니다. 이 글의 골격은 5달러 글쓰기 아주 전형적인 얘기를 보여주는데요. 서론에서는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특별히 대단한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세 가지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러셀이 자기의 인생의 열정 세 가지를 사랑과 지식과 연민이라고 얘기했듯이 잡스도 나는 대학을 졸업 못했다. 근데 지금 대학을 졸업하는 여러분한테 딱 세 가지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점입기에 관련된 거다. 커넥팅 더 도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침 점과 점을 어떻게 잇느냐. 그래서 자기가 입양된 이야기, 그리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못해서 입양된 가정에서 살면서 리드 칼리지 잠깐 다니다가 이제 자퇴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때 자퇴하기 전에 청강하면서 들었던 수업이 나중에 매킨토시를 발명하는데 도움이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에 대해서 관심 있고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매진하시라는 얘기를 하면서 점입기에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가는 더 나은 미래의 삶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얘기는 사랑과 상실에 대한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애플 창업할 때 얘기를 합니다. 창고에서 다른 친구랑 창업을 했는데 내가 한 10년 동안 두 명이 창고에서 시작한 애플이 나중에 10년 뒤에 몇천 명이 거대 회사로 발돋움했다. 근데 이사회에서 나를 창업주를 쫓아내더라. 대한민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경험을 하게 되죠. 쫓겨나서 그야말로 자기 존재를 부정당하니까 이래도 살면 뭐 할까라고 상실감에 빠져 있다가 다시금 토이스토리라는 영화 제작하면서 픽사랑 뭐랑 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다시금 재기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티브 잡스 하면 아직도 염두에 두고 있듯이 터틀넥을 입고서 다시 애플의 소유주로 돌아와서 CEO로 돌아와서 1달러 받으면서 이 아이폰을 혁신적인 아이콘이 된 사람이 이 스티브 잡스죠. 두 번째 이야기 사랑과 상실에 관한 것은 그런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재기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관심 있는 일을 만들어 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죽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워낙 유명해서 이 스탠포드대 졸업식 연설문 1년 전에 췌장암을 발병을 하죠. 췌장암은 발병한 이후에 3개월 이내에 거의 사망한다라고 알려질 정도로 굉장히 아주 그야말로 치명적인 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운 좋게도 잡스가 걸린 암은 췌장암도 두 종류가 있는데 그렇게 아주 급작스럽게 사망하는 암하고 조금 느리게 지연되는 암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결과적으로 5년인가 6년 뒤에 작고하게 되는데 사실 이때 걸렸던 췌장암은 거의 완치 수준에 이르렀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죽음에 관한 얘기다라고 얘기하면서 잡스가 죽음이 인간이 발명한 삶이 발명하는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일 죽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매달릴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사과나무를 심으러 갈지 여행을 떠날지 이 골방 안에 틀어박혀서 어떻게 마무리할지 모르겠지만 늘 임박해 있는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을 마무리할 것인가를 염두에 둬야만 진정한 인생의 맛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죽음을 내일 일어날 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을 자기 확인하라라는 얘기를 통해서 자기 삶의 중요성, 삶의 의미, 삶의 보물적인 가치를 말하는데 그런 얘기가 세 번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잡스의 얘기는 내가 세 가지만 얘기하겠다라고 해놓고서 점입기에 대한 얘기 왕창,
그 다음에 사랑과 상실에 대한 얘기 또 여러 단락으로, 죽음에 관한 이야기도 여러 단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은 본론을 3단락으로 줄인 것이고, 그러니까 러셀 글처럼 5단락 글쓰기를 하고 그걸 50단락, 500단락, 5000단락으로 늘려서 쓸 수도 있는 거죠. 기본 골격은 서론 1단락, 본론 3단락, 그리고 결론 1단락. 이게 기본 골격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무슨 그 전지구 카탈로그 달력 뒤에 새겨져 있던 카피를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하죠.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그 유명한 표현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늘 자신이 원하는 걸 갈망하면서 우직하게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보다 나은 미래가 열릴 거다. 뭐 일종의 희망 고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좀 부정적으로 보자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표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미덕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공이, 진정한 주인공이 되려면 내 삶의 어떤 방향을 내 스스로 설정하고 우직하게 자신이 걸어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잡스는 뭐 이 스탠포드대 졸업식 연설문 이후에 뭐 몇 년 뒤에 작고하고 그야말로 아이폰, 인터넷 시대, 스마트폰 시대를 열고 떠나긴 했는데, 이 사람이 남긴 족적은 뭐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고 양비론적인 입장도 있긴 한데요. 저는 스탠포드대 졸업식 연설문 관련된 이 이야기에서는 자기의 자전적인 체험, 입양대 출발부터 약간 삐딱거리는 삶에서부터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에 충실할 것인지, 여러 가지 다방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안을 제공해주는 글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도 5단락 글쓰기라는 글 형식뿐만 아니라 글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생을 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글을 넣었습니다. 오늘 4차 시 수업은 크게 2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5단락 글쓰기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필요한지, 그래서 왜 5단락 글쓰기인지, 반드시 5단락으로 쓰라가 아니라 그런 본론을 구체적으로 구조화한다가 5단락 글쓰기의 핵심이다. 고쳐쓰기, 초고가 쓰여져 있는데 그걸 그냥 냅두거나 그걸 마지막 원고라고 제출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고쳐 쓴 이후에 퇴고를 해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백일홍 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내 인생을 결정한 순간들이라는 5단락 글쓰기의 어떤 글쓰기의 실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짧은 글 혹은 긴 글을 쓸 때에도 이런 그 5단락 글쓰기의 골격, 형식을 유지한다면 보다 더 나은 글쓰기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